대선이 한 20일 남았나요, 이제? 정말로 이 새 후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새 후보, 어제 이 TK, 티격태격 아니라 했죠? 대구 경북 지역 방문했는데 오늘은 어디를 갔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준비됐나? 됐나? 됐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이라면서요. 그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살리고 장사도 잘 되고 시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항공우주 산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문수. 부산에 왔으면은 저는 부산의 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어느 지역보다도 이런 예의 범절에 대해서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부산에서는 부산에 맞는 선거 캠페인 하겠다. 아니 후보들 얼굴 보느라 깜빡 놓쳤는데 이담하는 성재가 어디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갔어요, 일단.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나란히 네. TK를 갔잖아요. 아하. 이번엔 나란히 PK를 훑고 있습니다. PK. 네. 일단 PK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산 경남이죠. 아, 부산 경남. 네. 그런데 일단 이재명 후보부터 한번 일정을 살펴볼게요. 네. 오전에 UN 기념 공원을 찾아서 네. 부산에서 참배를 했고요. 그리고는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 통영, 거제까지 PK 전역을 훑는 일정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 역시 아까 보신 것처럼 오전에 진주중앙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했고요. 네. 사천으로 이동했다가 창원, 또 밀양, 그리고 양산 통도사를 방문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부산에 보신 것처럼 성균관 유도회를 방문했고요. 네. 또 부산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그 학식 먹자 이준석 행사를 하느라고 네. 또 학생들과 같이 식사를 했고요. 범어사를 찾고 또 자갈치 시장 서면 중심가에서 거리 유세 중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 동선을 보면요, 송국권 평론가님 궁금한 게 어제도 그게 느껴졌는데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랑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TK 대구 경북에서도 뭐 대구 찍고 구미 찍고 막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다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근데 오늘도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는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이준석 후보는 어제도 한 군데, 오늘도 한 군데만 찍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일단 그 이준석 후보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리고 새 후보가 처음에는 그 초반에 보통 선거운동 초반에 하면 수도권에서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처음에 다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 사람 전부 다 대구 경북과 연고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재명 후보는 안동이죠. 김문수 후보는 영천이고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왔어요. 이준석 후보는 아버지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요? 전부 다 이 TK 쪽에 그 서로 인연이 있어서 그 여기서 일단 그 기선을 제압하고 그러니까 바로 옆으로 이제 이번에는 PK 쪽으로 옮겼어요. 부산, 울산, 경남으로 옮겼는데 예. 특히 PK 지역은 지난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2022년에 대선에 나왔을 때 그때 39% 득표를 했습니다. 어허. 39% 득표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TK 지역에서는 득표율이 22%밖에 안 됐는데 네. 그 40% 가까이 그때 득표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도 그 결과적으로 0.73% 차이로 졌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TK에서 PK에서도 좀 더 많은 의석을 그러니까 저 득표를 하기 위해서 네. 집중을 하는 것이고 아.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속 그 전에는 호남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네. 호남에 집중을 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일종의 이제 전국구 후보다. 아. 전국구 후보라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네. 보여주기 위해서 PK 지역에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유세 일정 동선만 봐도
이 이준석 후보는 나머지 거대 정당 후보들과는 좀 차별화된 지금 유세 일정을 짜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 그럼 일단 차근차근 후보별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해볼 텐데 근데 보세요. 어디 가면 아까 유세장도 막 저희가 그림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하재근 평론가님 유세장 이재명 후보 유세장에 반짝반짝 손거울이 막 등장했더니 이거 왜 그런 거야? 혹시 지지자분들이 나 너무 땀 흘려서 땀 닦으면 이런 거예요 혹시? 그게 아니라 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네. 손거울이나 풍선 같은 것을 두고 유세 현장에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있네 진짜. 예, 지지자들이 일종의 무슨 그 수칙 같은 걸 적어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의심이 인물 발견 시 즉시 신고한다. 어허. 그리고 뭐 집중 유세 시에 손거울을 챙긴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이재명 후보가 테러를 당했었잖아요. 네. 그 목숨의 위험을 당했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굉장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많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이제 잇따르고 있고 뭐 저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혹시 모를 저격수들을 지금 방해해야 된다.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거예요. 햇빛을 반사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세할 때 주변에 빌딩들에 저격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손거울로 이렇게 빛을 반사시키고 풍선을 높게 들어서 저격수의 그 시야를 가리는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리가 2km에 달한다는 그야말로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되었다라고 하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전문 킬러들이 쓰는 저격 소총이죠. 그런 소총들이 이 시기에 밀반입될 이유가 있는가? 이름만 들어도 섬뜩합니다. 저격용 괴물 소총이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경찰에서도 수사를 해가지고 대여사건은 수사가 진행됐고요. 네. 한 건은 검찰에 이미 이첩까지 된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소총 관련해서는 최근에 아마 제보가 들어온 것 같아요. 러시아제 소총인데 저격용 소총인데 2km 떨어진 곳에서도 어떤 타겟을 저격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망원경 들고 있는 저 사진도 건물에 있는 혹시나 위험한 인물이 있거나 이런 걸 보려고 지금 많은 경우를 보고 있고요. 네. 실제 경찰 특공대도 출동을 해서 건물 주변을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 근처에는 근접에서는 경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정말로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km 떨어진 곳에서도 만약 소총을 통해 저격을 하는 시도를 하면 그건 막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런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민주당은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예전엔 방검복 즉 이제 칼이나 이런 흉기를 흉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방검복만 입었었는데 이제 방탄도 되는 옷을 입다 보니까 3kg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방탄 조끼를 저옷인가 입고 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안에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네. 있는데요. 저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래서 지금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러 대응 TF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가슴 철렁한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5시 48분경 발견된 상황인데요. 네. 증평군 증평읍에서 현수막에 이 이재명 후보의 얼굴이 갈기갈기 아이고. 찢겨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모습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민주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냈습니다. 선거 현수막 훼손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네. 매번 선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되거든요. 네. 좀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꼭 선거 때뿐만 아니더라도 폭력 행위는 테러 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말 저런 마음 먹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 얘기도 해볼게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뜻밖의 지원군을 등에 업었다 뭐 그런 얘기도 전해드렸는데 김문수 후보도 글쎄요 이분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쓰고자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느끼는 위기의식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의 앞잡이였을 뿐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김문수 후보님과 함께 전국 유세장에 투입이 돼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스타일답게 짧게 굵게 들이대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삶의 궤적을 보니까 야, 정치인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 있구나라는 스스로의 어떤 그 깨달음으로 직접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왔고요. 이 김문수 후보님은 청렴 결백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믿고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제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 이 지지 연예인분들은 지난달에 이제 이미 이루어졌고요. 바로 이제 어제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분들의 저런 또 모습도 이 지지가 나왔는데 뭐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할 거 없이 송국근 평론가님 연예인들의 지지가 실제 대선에서 뛰는 큰 선거에서 뛰는 후보들에게 큰 힘이 됩니까?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 반대되는 측면인데 하나는 그 해당 연예인이 어떤 후보를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예인의 팬들이 그 후보를 그대로 이제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 데 대해서. 그래서 그건 일장일단이 있는데 하나 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은 보통 연예인들이 저기서 지지선을 하는데 끝나지 않고 연예인 유세단 같은 걸 만들어요. 네. 유세단을 만들어서 전국을 이제 다니면은 거기에 또 특히 어떤 그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유세를 하기 전에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많이 해요. 네.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하면은 일단 청중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나오는 김원국 씨 같은 경우도 2022년에 그 대선 때 네. 그때도 연예인 홍보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그 전국을 다니면서 활동을 했고 네. 한 20명이 같이 다녔고 그리고 어떤 유튜버 같은 데 출연을 해서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도 선언을 하고 했었죠. 그런데 물론 이 진보 정당에서도 또 비슷한 활동을 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연예인들이 물론 뭐 본인들이 충분히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지지 후보를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이게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가끔 생겨요. 저희들이 가끔 이제 보도에서 접하는 것처럼 가령 연예인 블랙리스트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하재근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그 지난해 12월 3일 계엄 국면 그리고 올해 탄핵 국면 이때도 사실 아스팔트가 양극단으로 분열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이제 그 국면에서도 이른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 섰던 그런 목소리를 냈던 연예인분들이 앞서 지금 송국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심한 악플 여기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지지 선언하는 거랑 약간 결은 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송국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인데 자기와 뜻이 다르면 정말 매도에 가까운 악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는 정치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연예인분들이 굳이 이런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바람직할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드라마나 영화 나오게 되면 시청자분들이 저 사람 나랑 좀 다른 견해를 표명했던 사람이 드라마에 나오네 이런 또 선입견도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된다면 네. 뭐 연예인이건 누구건 자유롭게 정치적인 의사 표현하고 그것과 별개로 또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아직 뭐 그런 환경까지는 되지 못한 것인지 일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했던 연예인이 나중에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악플에 시달린다든지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걸 알면서도 이제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한 연예인들은 그런 걸 알면서도 상당히 용기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다만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의사 표현할 때 굉장히 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자신의 유명세만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고 유명세 그러니까 이 힘이 커지면 책임도 커지는 것이니까 네. 유명세가 클수록 정치적인 판단이라든가 학습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냈을 때 또 우리 공동체가 거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귀 기울여주고 그런 문화가 성숙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가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어요. 연예인분들도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 견해를 표명했던, 드러냈던 연예인분들을 나중에 대선 끝나고 이 각 분야로 돌아갔을 때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그분들의 활동을, 문화예술에서의 활동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된 의식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보세요. 야, 이번 대선에서요. 손정혜에서 참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경선, 지금 본선도 지금 본선이잖아요. 경선에서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인기가 치솟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네, 마치 대선 후보인 것처럼 그 존재감이 유지되고 있고요. 실제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분이거든요. 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네. 지금 갑자기 정계 은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좀 선거 좀 도와주세요. 영향력 좀 행사해 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스스로 본인의 청년의 꿈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좀 어떤 의견을 남겼는데요. 네. 이 의견도 조금 강합니다. 그래요? 가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지요.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일으켜 세웠지만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당을 낳았습니다. 탈당만 하면 비난할 터이니 정계 은퇴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네. 이 비열한 집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다시 오라고 하니까 정남이가 떨어져 가기도 싫다.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절연. 요즘 말로 많이 나 손절했어. 막 이제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이 절연이란 표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조금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먼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SNS에 인성이라는 말까지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아까 발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도록 몸담았고 오랫도록 노력했지만 안 되니까 난 떠난다라는 얘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몸담았고 오랫동안 당의 힘을 받았던 분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한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는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선을 넘었다는 표현도 나오게 해서 인성까지 거론했어요, 지금. 네, 그랬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을 보면요. 검찰청이나 국회에서 본 홍준표 선배님은 단연 군계 일학이었다. 라면서요. 네. 젊은 세대로부터 열렬한 지지 받은 것도 홍준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수의 영웅이다. 이런 말도 하면서 이 나라와 당의 역사를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노여움은 이제 화가 많이 났다고 판단을 하고 제게 풀어달라라면서 김문수 후보와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지도부 쌍관,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사람이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을 어르고 달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송국근 평론가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2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 말을 놓고 홍준표 전 시장이 하도 이제 뭔가 지금 막 자기가 경선에서 떨어진 격분한 데도 있겠지만 근데 이 표현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2번 탄핵당한 당과 절연할 거면 아예 탄핵당했을 때 그때 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나오든가 하지 이제 와서 자기 떨어지고 하와이 가고 나서 2번 이 탄핵당한 당과 절연한다?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번 전부 다 홍준표 전 시장이 출마를 본선에 했고 이번에도 본선에 하려고 경선에 나갔습니다. 네. 2017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자유한국당 후보로 본인이 출마를 했어요. 네. 본인 출마하고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니까 본인이 그 후보 경선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2번 탄핵당한 당과 절연을 하려면은 2017년에 먼저 그때부터 무소속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에서 그 후보로 나가서 패배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자유한국당 당 대표를 맡았습니다. 당 대표를 맡아서 조금 전에 본인이 살려놨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어쨌든 당 대표를 맡았는데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에서 또 참패를 했어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전체 그 보수 정당이
이 상황까지 됐는데 본인도 책임을 느껴야 돼요.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네. 지금 하와이로 가서 이 대선 국면에서 하와이로 가서 또 어떻게 보면은 내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쌍건 지도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은 뭔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용을 해서 본인이 경선에서 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한덕수 전 총리를 염두에 두고 경선을 일종의 들러리로 만들었다. 네. 들러리로 만들어서 본인을 낙마시킨 떨어뜨린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쌍건 지도부에 대해서 아주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X 뭐 이런 표현까지 써요. 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왜 권영채와 권성동 입장이 다를까? 권영채 전 비대위원장은 사퇴하고 대선 캠프에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과 감정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대선 캠프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을 끌어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비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조금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하와이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일봉 교수님.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단일화 과정을 겪으면서 물론 뭐 한덕수 후보가 지금은 이제 뭐 야인으로 돌아갔습니다만 단일화가 되면 이른바 빅텐트를 쳐서 개헌을 고리로 한 이 정치 원로들과도 합치고 그리고 경선에선 떨어졌지만 홍준표 전 시장도 힘을 보탤 거고 한덕수 후보도 좀 힘을 보태고 그리고 뭔가 지금 이낙연 당시 전 대표도 힘을 보태고 하면 빅텐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빅텐트는 그냥 다 안 도와준다고 하고 지금 빈 텐트가 될 것 같다 막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빅텐트가 되려면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다 모이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때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가 약한데 모이면 뭐 하겠어요. 빅텐트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약한 사람들이다. 안 오죠. 가능성.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죠. 이준석 후보도 지금 자꾸 단일화해서 부정적 의미를 보이는 것이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나서 1위 후보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낮으면 빅텐트를 아무리 크게 쳐놔도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다 이제 갈기갈기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그전에 후보로 뛰었던 분들이 물론 홍준표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와 있긴 하지만 힘이 하나로 결집되다고 보기 어려워요. 반감도 있고 또 한동훈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지지자들도 마음이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3개 단체 있습니다. 홍사랑 뭐 이런 단체들이거든요. 이 단체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지지선을 하고 이제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과연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판단한 문제일까요? 저는 어느 정도 홍준표 전 시장과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 전 시장이 이번 대선에서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국민의힘의 비판적 입장만 내면 그게 이재명 후보 도와주는 꼴이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와이에서 글 올려가지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비판적 입장 내고 김문수 후보 비판하고 이래 보세요. 그게 결국은 간접적으로 이재명 후보 도와주는 꼴이잖아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선을 끝낼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도와주거나 하면 김문수 후보 측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후보 원내 정당 후보들만 놓고 보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그리고 3번은 없고 4번 이준석 후보인데 이준석 후보는 미혼이라서 일단 배우자는 없고 나머지 1번, 2번 후보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조 경쟁도 치열할까요? 이담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네, 지금 후보들이 TK, PK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후보의 배우자들은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오늘 광주를 찾아서요. 5.18 유족들과 만났고요.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에는 한 포럼에 참석해서 호남 출신 인사들과 조찬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열심히 또 돕고 있는데요. 어제 두 후보의 부인들이 한 불교계 행사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악수하면서 뭐 손을 맞잡기도 하고 굉장히 반가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기도 했고요. 바로 저 모습이죠. 그런데 이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 환담회가 비공개로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 또 그래요? 전해졌습니다. 궁금한데요? 어허.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설란영 여사가 김혜경 여사에게 너무 예뻐져서 못 알아볼 뻔했다라면서 덕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참 고마웠어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네.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손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손주 옷 선물을 해줬다고 해요. 어머나.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하니까 벌써 손주가 커서 중학생이 됐다라면서 서로 같이 웃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야, 아니 근데 뭔가 손정희 변호사님, 몰라보기 예뻐졌어요. 이거 진심이에요? 아니면은 막 약간 애들로 한 방 매기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 경쟁자 신분이긴 하지만요. 여성들끼리 아우 예뻐졌네 못 알아보겠어는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냈니 정도의 이야기. 그런 거예요? 아. 네. 서로 이거 덕담을- 화법이군요, 화법. 네, 덕담을 아. 주고받고 서로 이제 좀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대한 멘트도 오고 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두 사람의 내조의 어떤 결은 좀 다릅니다. 김혜경 여사는 다소 좀 조용한 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선거 운동에 효과를 발휘해야 되다 보니 적극적인 내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본인의 성향도 있습니다. 일단은 설란영 여사가 전직으로 경력으로 노조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이 노조위원장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직책을 각오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굉장히 다소곳한 외모를 가지신 분이지만 내면은 굉장히 또 강한 활동력을 지녔기 때문에 네.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대선 선거운동을 했었던 경향이 있었고 또 네. 최근에는 재판이나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하. 조금 조용하게 내조하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닐까 합니다. 이런 내조에도 전략이 반드시 숨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배우자들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소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저 여친 두 사람 다 어찌 그렇게 다 말랑나는데 그 사람 저녁에는 이렇게 안 말랑했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제가 조금 보시고 조금 말랐습니다. 오신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그동안에 제가 감옥 가 있을 때도 면회 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에 좀 나가야 안 되겠냐 이러니까 막 도장 찍고 해라. 앞서 그 영상에서 내 여자친구, 여친이란 표현은 또 좀 심쿵했을 수도 있고요. 설란영 여사가. 네. 어떻습니까? 송국 변호사님. 일단 두 사람은 그 동지죠. 예, 노동운동의 동지고 조금 전에 그래요? 말씀하셨지만 설란영 여사가 세진전자 거기 노조 위원장을 했고 또 남서울의 금속노조 위원장까지 했어요. 어허.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야 다들 아시다시피 전설적인 이제 노동운동을 했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경우가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삼천교육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삼천교육대에 주로 이제 뭐 폭력배나 아니면 정치범들을 이렇게 잡아가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때 그 대상이 됐는데 그때 설란영 여사가 있는 하숙집에서 네. 이제 숨어 지내면서 이제 사랑이 싹 든 거죠. 아하.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얼마 전에 그 가장 김문수 후보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였느냐고 물었을 때 결혼할 때라고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상당히 아주 그 로맨티스트 같은 그런 면모로 여전히 달달한데요. 네. 그런데 네. 저 설란영 여사가 얼마 전에 김혜경 여사를 한번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어요. 어허. 이 포항에 가서 당협에 가서 그때 인사말을 하면서 네. 뭐라고 했냐면은 나도 경기도지사 배우자를 했었고 김혜경 여사도 배우자를 했었는데 나는 법인카드 가지고 밥 안 사 먹었다. 바로 저 모습이네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만만치 않구나. 한 방 매겠어요. 네, 만만치 않구나 그런 걸 느꼈었죠. 네. 그런데 사랑꾼 면모하면 이재명 후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You a Merry Christmas. We
몸치들의 싸움이다. 카페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딸랑딸랑 이거 하면서 혹시 김혜경 씨 계신가요? 애들 앉았는데 제가 그 처음에 탁 보는 순간에 저는 그때는 부인했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때 완전히 확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결혼 잘한 것 같죠? 저 산타 복장 비슷하게 입고 찍은 건 예전 대선 때 나왔을 때 영상인데 왜 이번엔 뭐 여러 영상 안 찍어요? 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사랑이 식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어허. 저도 사랑꾼이잖아요. 아, 그 맞아요. 제 아내에 유명하시잖아요, 대한. 전국적으로. 네네. 이재명, 김혜경 두 분도 이재명 후보도 사랑꾼이에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변호사 갓 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알기로 셋째 형수인가 그분이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당시에 이제 피아노 전공 음악학도였고 네.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냥 007 미팅처럼 미팅을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계속 이제 구애를 했던 거고요. 왜 이렇게 잘 아세요? 혹시 막걸리 한잔 하셨어요? 이재명 무슨 후보랑? 저는 네. 술을 먹지 않습니다. 아, 아시는 맞아요. 것처럼. 목사님이시죠. 맞아요. 목사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고 6개월 정도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하고요. 아하. 사실은 또 하나 이제 그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던 걸 보면 네. 보통은 이제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반지를 주면 청혼을 하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여사한테 청혼할 때 줬던 게 뭐냐면 본인의 일기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네. 부모님도 그랬고 본인이 뭐 학교도 못 갈 정도로 공장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것들 꼼꼼히 일기장에 적었는데 네. 김혜경 여사 그걸 보고 이제 마음을 연 거예요. 아.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 아니고 물론 변호사이긴 하지만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해도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슬아에 이제 아들 둘이 있죠. 한 명은 최근에 결혼을 했고요. 네. 현재는 조용히 내조를 하고 있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언론에 잘 나오진 네.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이재명 후보와 동일하게 각각 다른 지역에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광주 갔다고 아까 네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일어나기 전부터 주로 종교 단체들을 방문해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뭐 대순진례 등 다른 모든 종교 단체들을 네. 거의 전국을 돌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실제로는 두 분 다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묘미가 그 각 후보의 로고송에 맞춘 유세단의 신나는 춤이겠죠. 어떤 춤이 나왔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재명 1번 더 높이 도약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주니 대한민국 와요 1번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 와요 한국의 성장 와요 이재명이 할게요 세상이 힘들어도 김문수 보면 와, 김문수 후보 열일하네. 후보 열일하는데 뒤에서 안 도와줘.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최고의 신 스틸러는 누구였습니까? 정말 전반적으로 다들 고생들 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정치판, 이제 선거판이 네. 과거엔 격정적인 분위기 위주였다가 90년대 DJ와 함께 춤을 이후부터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서 춤판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정치인들이 다 그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 춰도 안 되거든요. 적당히 어설프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나온 세 분이 다 상당히 어설프면서도 은근히 귀엽게 네. 그렇게 추는 것 같고 뭐 박찬대 선대위원장이나 서영교 의원이나 네. 다 열심히 추는데 네. 또 김문수 후보도 은근히 로봇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추는 게 약간 어설퍼 보이면서도 네. 귀엽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김문수 후보는 외롭게 지금 혼자 추고 있는데 뒤에 아니 권성동 송국평론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 추는 건 좋은데 뒤에 표정이 뭐예요? 제가 아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저걸 굉장히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그래요? 있어요. 네. 본인이 원래 몸치인데다가 또 저거 하는 것 자체를 전혀 이게 그 달가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원내대표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검찰 출신이고 네. 또 딱딱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때 또 정치부 기자로 오래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 단일화 파동이 일어났을 때 김문수 후보에게
알량한 대선 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알량한 대선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순동 원내대표가 같이 물러날 줄 알았는데 권순동 원내대표는 일종의 신임을 받았죠.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원내대표 선출직입니다. 만약에 지금 권순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은 원내대표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원내대표로 바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이제 개파 갈등이 불거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하나는 이 통합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권순동 원내대표가 지금 남아있고 캠프에도 공동선대위원장 들어가 있는데 권순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게 과연 좀 마음에 내킬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또 여러 사람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합류를 할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합류를 하고 합류를 할 때는 좀 마음을 다해서 같이 원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 뭐 춤도 춤이지만 일단 각 후보들이 어떤 로고송, 어떤 노래를 쓰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기호 1번 이재명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김문수 이준석 4번 이준석 4번 압도적 새로운 이준석 4번 이준석 4번 이준석 4번 미래 여는 선택 이준석 4번 후보 간에 같은 노래 쓰는 뭐 당도 있죠. 그만큼 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귀에 싹 꽂히는 노래가 중요하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런가 하면 이번 대선에서 가장 관심 가는 대목이 하재근 평론가님 보수 진영의 뭐 단일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뉴스원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일단 후보 지지도의 경우에는 1위 이재명 51%, 2위 김문수 31%, 3위 이준석 8%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단일화 찬성 38%, 반대 43%, 모름 응답 거절 19%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단일화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큰 것이 강압적으로 작은 것을 억누르는 형태라고 한다면 국민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다. 확실한 2등 후보인 그런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정말 파란을 일으켜가지고 1등 할 수 있는 후보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주시면은 저는 이번 선거 박진감 있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런 얘기를 일단은 단일화 생각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전에요. MBN 뉴스 와이드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정확히 말하면 내정자예요. 아직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출연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더 큰 정당이고 저는 관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많은 것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오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이준석 후보와 여러 가지를 해오면서 아마 가치라든지 진정성이라든지 비슷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논의의 확장 범위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들어보면 송국근 평론가님 이준석 후보는 딱 선을 긋는 모양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약간 여지를 남겨두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이준석 그 후보와 상당히 친하죠. 그 전에 천하 용인해서 경선할 때 천하람부터 해서 천하 뭐 허나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세 사람은 전부 다 개혁신당으로 갔는데 이 김용태 그 내정자는 남아 있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원장 이 90년생 비대위원장을 시킨 이유도 단일화에 대비한 것 카드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내정자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이준석 후보는 아예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나중에 막판에 가서 지지율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 구도와 또 특히 이준석 후보 본인의 지지율이 만약에 본인이 출마를 해서
이 유의미한 득표율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이준석 후보는 어차피 차기나 차차기를 노리기 때문에 아. 그 성적표를 받아들이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만일에 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거의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네.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출마를 하면은 보수 후보가 떨어질 염려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단일화를 저는 할 거로 봅니다. 하하. 지금 이 방송을 혹시 유세 현장 이동 중에 이준석 후보가 본다면 아니 송국근 평론가 나 진짜 안 한다니까요 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